야담 이야기. 상서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점사는 멀리 있었고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안 제사가 있어 오늘 밤 타처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노부부는 문을 나섰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되어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시를 짰습니다. 홍우원이 며느리를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잠옷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시어른도 안 계신데 함께 자게 되었으므로 한번 유혹해 보려 했습니다.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며느리는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해 그런가 보다 하고 홍우원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또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우원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비로소 홍우원이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불러 깨웠습니다. 홍우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홍우원을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습니다. 책 읽는 양반이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죠.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몰래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홍우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바지를 걷고 서라고 명했습니다. 홍우원이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열 몇 대를 때리고 훈계했습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시를 짰습니다. 다음날 돌아온 노부부는 손님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홍우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러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촌 여자가 무지에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홍우원은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도 수십 리를 가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 한 촌가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랫간에서 자고 홍우원은 윗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홍우원은 어젯밤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윗간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홍 의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서너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하는 짓을 관찰하니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올 듯 했습니다. 홍 의원은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이 여자와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 한 점조차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했습니다. 발을 들어 앞쪽 창문창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칼에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홍 의원이 있는 방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 의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다른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젊은 여자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자면서도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여자가 흠모하는 뜻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는 창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꿋꿋이 응해주지 않았지요. 여자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웃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의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지요. 만일 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여자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손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홍 의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몇 리쯤 가다가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멀고 먼 곳에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 뒤 홍 의원은 과거에 급제해 강원감사가 되었습니다. 관할지로 가다가 길을 고쳐 닦는 백성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수레를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무 해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남자가 비로소 깨닫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홍 의원이 가명으로 돌아와서 남자를 불러 대접하니 남자는 찬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그에게 후한 하사품을 주어 보냈습니다. 위 내용에 맞는 사자성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이불개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실수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변명하거나 타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교훈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선비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분명 불난집의 선비가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2022년 전국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바로 과이불개였습니다. 아마도 잘못이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과이불개의 반대말로는 직과필개입니다. 그 뜻은 잘못을 깨달으면 반드시 고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이불개인가요? 직과필개인가요? 분명 잘못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문유체는 상주 사람으로 행실이 착했습니다. 일찍이 부친상을 당하자 3년간 염유 생활을 하며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3년상이 끝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 황씨가 행실을 잘못하여 딸 하나를 낳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유체가 황씨를 쫓아내자 그녀는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황씨의 가족들은 문유체가 그녀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7년간 문유체를 가두었습니다. 상서 조정만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알고 황씨를 잡아와서 곤장을 쳐 죽이고 문유체를 풀어주었습니다. 문유체는 곧 출가하여 산사에서 머물며 곡식을 안 먹고 솔잎, 대추, 밤등을 날 것으로 먹는 섭생법을 수행했습니다. 1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대여섯 대를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걷는 것이 나는 것과 같아 하루에 400리를 걸었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호도탄벌로 지내도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남학신을 신고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옷 같은 외모와 붉은 뺨에 법도가 단아하니 보는 사람마다 좋아했습니다. 경술년 겨울 해주 신광사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큰 눈이 내렸습니다. 문생은 혹겹에 바지저고리를 입고도 추운 기색이 없어 스님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음식을 내주어도 사양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는 스님들이 따뜻한 곳으로 이끌었지만 사양하며 차가운 곳을 고집했고 혼자 앉아 새벽까지 자지 않았습니다. 눈비가 그치지 않아 3일간 머물렀는데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스님들은 그가 이인임을 짐작하고 일제히 말했습니다. 이 절이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어찌 잠시 손님 대접할 자산이야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생원님은 3일 동안 머물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니 우리 절중들이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원컨대 드러나 봅시다. 문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먹습니다. 여러 스님께서 꼭 저를 먹이고자 하신다면 각각 한 움큼 식사를 모아 가져오세요. 스님 수십 명이 각기 약간 식사를 내니 한 말은 되었습니다. 그걸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문생은 손을 씻고 그 밥을 한 덩이로 만들어 삼키고는 장조림을 씹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밥을 다 먹어 치우니 여러 스님이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다 먹은 문생이 떠났습니다. 우두머리 스님이 잘 걷는 자를 뽑아 그 뒤를 따라가 보게 했습니다. 문생은 율곡이이가 제자를 가르쳤던 해주의 사원에 이르러 배하라고 사원을 찾은 사람들이 방문 목적과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하는 명부에 서명했는데 스님이 그걸 보고 비로소 그가 문유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유체의 발걸음이 회오리 바람처럼 빨라 스님이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성품이 조용하여 시끄러운 곳을 싫어했기에 궁벽한 곳 비남자가 아니면 거처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산꼭대기 버려진 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눈이 쌓여 길이 막혔습니다. 소식이 끊기니 모든 스님이 처사가 필히 얼어 죽었을 걸세 라고들 말했습니다. 봄이와 눈이 녹자 즉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생은 호적삼의 낙엽을 두껍게 깔고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숙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은 오히려 좋아졌고 춥거나 배고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홀로 동떨어진 암자에 앉아 염송하는 소리가 금석 소리처럼 쟁쟁했는데 혹 듣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멈췄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스님이 어려운 구절을 함께 의논하려 하면 그냥 읽을 뿐이지 그 뜻은 모른다오 라고 답했습니다. 끝내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려 했으니 그의 이해가 얕은지 깊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북 상주와 충북 영동에 걸쳐 있는 백화산에서 금강산 마하연으로 거처를 옮기고 얼마 안 있어 서거했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절고개에서 사망해 교회에서 임시로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고향으로 이장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김백년이 말했습니다. 풍산의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 방에 혼자 있던 문생이 하루는 여러 스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했다오. 한밤에 집의 벽이 떨며 갈라지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자 실내는 대낮처럼 밝아졌고 그 빛이 큰 방까지 퍼졌어. 스님들이 모두 놀라서 나가보니 문생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오. 도가에서 장생의 비밀을 닫고 육신을 버리고 혼백만 빠져나가 신선이 되는 것이라오. 과연 그 말대로 이른바 크게 쉬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을면연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행차 때 문생도 같이 갔으나 곧 돌아왔습니다. 금선대는 한무회가 곽치열을 만났던 곳입니다. 문생도 전도록을 보았을까. 그가 읽었다는 중국책은 동화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팽조경을 읽어보니 청정선생이라는 득도자는 하루 500일을 가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먹지 않으며 하루에 9번도 먹을 수 있다 합니다. 명나라 장산뽕은 하루에 1000리를 가고 몇 달간 생식하기도 하며 하루에 몇 마를 먹고도 한겨울 눈 속에 놓을 수 있다 합니다. 이 모두는 생식이 가져온 것으로 내령금단과는 그 길이 매우 다릅니다. 문생이 수행한 것도 바로 그 도가 아닌가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